저희가 21세기 교육의 중심은 몬테소리 교육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21세기는 화두강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년도 물론 지금 센터장님도 교육 경력이 꽤 되시죠? 저도 20년째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25년 동안 아이들하고 교육을 하면서 늘 고민했던 것이 아이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아이의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될까? 아이한테 적합한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주면 될까? 라는 걸로 고민을 하면서 또 개인적인 삶에서 또 궁금했던 것들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고놈 그때고놈의 마음을 어떻게 확 사로잡을까? 그때 그런 선생 올라와봐.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여러 가지 동료, 여러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가족관계 이런 거에 힘들어하면서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변화를 내가 인식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적응을 잘 해나갈 건가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저를 변화시키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부모님, 그 다음에 교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도 이러한 삶에서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고민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부모 교육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책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저 역시도 이러한 것들이 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25년 동안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을 하면서 살펴보니 몬테소리 교육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심리학의 바탕을 둔 주제가 같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전화벨이 울리나요? 같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가장 큰 두 가지는 빠바밤 첫 번째 변화, 두 번째 빠바밤 적응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센터장님도 지금 많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변화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맞죠? 변화가. 그래서 우리가 또 더 이뻐지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어제 필링했어요. 나는 그 말 안 하려 했는데. 그 말 입을 의도한 거 아니에요? 아유, 그렇죠. 어젯밤 필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순간도 우리는 멈춰져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목도 못 가르는 아이가 어느 순간 기기를 시작하고 앉고 서서 걷기를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매 순간 이렇게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몬테소리는 교육은 인간의 정신적 가치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항상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응을 하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두고 아이들이 가장 첫 번째 경량성이 바로 적응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량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적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창조적 능력이 이러한 자신을 변화시키며 적응해서 끌어나가는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몬테소리 교육과 심리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변화, 적응 이것을 제가 공통점을 찾으면서 가만히 살펴보니 아이들이나 우리 누구다는 모두 다가 변화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데 근데 그 변화를 통해서 적응하는 것은 어떤 아이들은 좋은 적응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적응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 속에서 좋은 적응을 하는 아이들은 어떤 행동과 말을 하냐면 나는 우리 집이 참 좋아요. 나는 힘들지만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해볼게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요. 나도 엄마를 사랑해요. 선생님이 좋아요. 등등 이러한 말들과 행동들을 하고 그렇지 못한 적응을 하는 아이들은 의기소침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리아 몬테소리는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여 일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적응이 좋은 행동과 말로 나와서 좋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모로서 교사로서 도와줄 것인가 라는 것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프로이십니까? 아마추어이십니까? 전 프로죠. 그렇죠. 그러면 그럼 어머님들께 여쭤보면 어머님은 부모로서 프로세요? 아니면은 아마추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은 아직은 초보죠. 그렇죠. 엄마가 처음이라서 엄마가 처음이어서.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은 계속 변화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몇 년을 산다라고 해요? 100세 시대. 근데 지금 넘었죠 이제. 100세를 넘어서 150살을 산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기네스북에 146세? 146세? 네. 와우.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좋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아까 프로이냐 아마추어이느냐.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은 내가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왜 모를까요? 기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우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기준을 나누는 기준은 다 나와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 아까 우리가 25년 동안의 교육 현장에서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경험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하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야, 노하우가 있다, 노하우가 많다, 노하우가 적다라는 걸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프로이냐 아마추어냐라는 것을 구분하는데 근데 교수님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모가 노하우를 꼭 가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도 네. 노라는 것은 지식,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맞죠? 지금은 우리는 예전에는 정보가 없던 시대에도 살았었는데 많지 않은 시대에 살았지만 지금은 뭐하는 시대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가 아니라 노하우, 그 정보를 어떻게 내 것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내 것으로 해서 나의 살과 피가 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일상에서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내가 부모 자녀 관계에서 내가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하우.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누구나다가 변화들, 지금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의 첫 번째 어떻게 해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마리아 몬테소리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고정적이고 필수적인 환경으로서의 가정 환경이 있고 선택적이고 유동성을 가지는 환경으로서의 교육 환경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오늘도 오전 수업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관찰했었는데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사물 하나를 습득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주변 환경을 되게 민감하게 주의 깊게 집중해서 관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리아 몬테소리는 작은 사물의 민감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준이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아무리 복잡한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것도 아이가 찾아내서 좋아합니다. 또 아이들이 관찰해보면 그 작은 구멍이 있는 뜯어지는 것을 보면 그걸 찾아내가지고 어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가지고 큰 구멍을 만든다든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찾아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작은 사물의 민감기, 감수성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감수성기는 언제 찾아요? 그 감수성기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특별한 시기인데 이것은 네덜란드의 생물학자 드브리스가 발견한 것인데 교육학적으로 마리아 몬테소리가 접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감수성기의 아이들은 자기에게 적합한 활동과 과제를 스스로가 요구해서 그 안에서 배울 것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작은 노력을 하고도 다양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시기가 감수성기, 민감기인데 이때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환경과 자극을 제공해주고 동기를 보유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오늘 아까 얘기했습니다. 했던 아이들의 작은 사물의 민간기 시기인가요? 아까 네, 오늘 맞습니다. 수업에서.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 그 시기를 정의를 한다고 하면 배울 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유한이죠. 그러니까 작은 사물의 민감기는 특히나 이 민감기는 여러 종류의 민감기가 나타나는데 중복되어져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기가 중복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쵸. 그래서 그래서 그게 강하게 나타나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강하지 않게 약하게 나타나는 아이가 있지 모든 아이에게 이러한 특성들은 나타난다라는 것을 몬테소리는 발견을 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기재가 되어져 있냐라고 하면 지금 뇌과학을 얘기하고 있는 의학자들이 마리아 몬테소리의 이러한 감수성기, 민감기를 인용해서 뇌 발달에도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 아까 좋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느냐라고 하면 먼저 마음보다는 몸이 먼저 느낀다. 맞죠? 몸이 먼저 느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감보다는 뭐다? 몸의 반응이 내 반응보다 먼저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몬테소리는 뭐냐? 몸이 머리보다 먼저 반응을 하는데 이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반응한다라는 것은 몸이 반응하는 그 시기도 인계기가 유아기 시기라는 거죠. 그렇죠. 감각기관을 사용을 해서 뭐다? 몸이 반응을 하고 그것을 머리에서 뇌에서 그 반응을 인식을 해서 운동기관에게 뭐 하는 겁니까? 운동으로서 열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감각기관, 외부로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하고 머리에서 그 반응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동을 통해서 운동기관을 통해서 열중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러한 운동이 뭐한다? 아이들한테 먼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리아 몬테소리는 일상생활 연습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계획하에서 아이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 단순한 우리가 체력을 단련하기 위한 신체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운동 활동은 대근육 활동이 있고 소근육 활동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은 뭐한다?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주고 기억력을 신장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공감과 사회성을 발달을 도와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근육 활동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해서 아이가 훌라후프라든지 큰 움직임으로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환경에서 준비해 준다라고 했으면 오늘은 소근육 활동으로서의 소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소근육 활동에 들어가는 것은 눈과 눈의 협응. 그쵸. 눈과 눈의 협응은 제일 처음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시각에 대한 발달을 돕기 위한 거. 양손 손은 거. 그쵸. 눈과 손의 협응, 두 손의 협응. 그 다음에 사물의 조작력, 그 다음에 손가락의 민첩성.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소근육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분류를 해서 이러한 활동들이 목적은 뭐냐면은 지각 능력, 그쵸? 그 다음에 모방 기능, 또 하나는 신변 처리 기술. 그래서 신변 처리 기술에 대한 것을 마리아 몬테소리는 일상생활 교육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에 넣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먼 미래의 간접적인 준비로서의 쓰기 기술이 이러한 소근육 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렵다 그죠? 신변 처리 기술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신변 처리 기술.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한 것들을 나에 대한 것들을 내가 옷을 입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가 양치질을 할 수 있다. 손을 씻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나의 신변 처리 기술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일상생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신변 처리는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더불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아이는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해주는 게 신변 처리 기술이 가장 뛰어나게 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네. 왜 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손을 사용하는 부분이 인간의 뇌의 뇌내피질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손은 바깥으로 나온 제2의 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소근육 활동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또 손놀림 활동이라고도 일반적으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근육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청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이러한 감각과도 손의 활동은 상호작용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감각교구안에는 피부 촉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각과 시각의 발달을 돕는 활동, 그 다음에 청각의 발달을 돕는 활동, 그 다음에 시각과 청각과 촉각의 발달을 한꺼번에 도울 수 있는 활동의 가장 최초의 장난감이 딸랑이잖아요. 네. 그래서 딸랑이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외부를 탐색하면서 적응하는 수단이 되는 이러한 소근육 활동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이용한 손놀림을 우리가 발달시키는 놀이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도 어머니 하시면 돼요. 빨래를 세탁기에 꺼내서 건조대에 넣을 때 뭘 사용하시나요? 집게. 빨래 집게. 그래서 빨래 집게라든지 아니면은 숟가락이나 집게나 그다음 핀셋으로 물건을 옮기는 거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젓가락을 아이들한테 사용하는 것과 포크를 사용하는 거에서 살펴보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포크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 손으로 많이 물건을 사물을 잡고 옮길 수 있는 활동들 잡을 수 있고 집을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번에는 숟가락, 그 다음에 핀셋,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아이들은 세 손가락으로 잡는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처음에는 손바닥 전체로 잡다가 나중에는 집게 손가락으로 잡다가 그 다음에는 세 손가락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점점 발달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세 손가락이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두 손가락을 죽여주시면 됩니다. 죽여서 아주 그냥 죽여줘요. 죽어야 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손가락을 통한 손놀림 놀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그러한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첩성과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로서는 스티커 붙이기, 그 다음 이와 같이 도형 넣기, 그 다음에 또 콩 답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구멍에 병 속에 넣는 거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집중력과 민첩성을 키울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넣을 때도 두 개를 다 인식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하나를 제거해 줍니다.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자 하는 한 부분만 아이가 넣을 수 있도록 그 다음번에는 또 이것을 도형을 잡았을 때에는 또 이거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으로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양손의 협응을 도울 수 있는 활동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쌓기라든지 그 다음에 자르기라든지 열기라든지 오늘 영화반에도 아까 아이들을 관찰해보니까 병뚜껑 열고 닫기 그쵸? 병뚜껑 열고 닫기를 되게 아이들이 재밌어서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는데 이런 협응을 발달시키는 놀이 활동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손과 눈과 손의 협응의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까 세 손가락으로 활동을 하면서 크기를 식별할 수 있고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 모양을 식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 뭐한다? 색을 식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외부 환경을 민감하고 정확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그러한 환경을 적응해주면 아이들은 스스로가 그것의 욕구에 맞추어서 자기의 주어진 과제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획득하게 되고 자존감을 획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긍정적 자아 개념이 타인의 관계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가 한 예로 좋은 적응을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환경에서 아까 선택적인 환경과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가정 환경에서도 이러한 손으로 직접 접촉을 통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어떤 활동?
그냥 SNS를, TV를 본다거나 인터넷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수동적으로 그냥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교육 활동이나 환경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사투리가 잘 안 돼. 그치, 사투리야 사투리.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라는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누구나 다가 우리 아이들은 다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맞아. 하지만 이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해석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이 해석되어진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고 좋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해석을 너가 사랑하는 존재고 그 다음에 너가 특별한 존재고 너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아이가 흥미성하고 관심 있는 것에 따라가서 아이가 주도해서 마음껏 그것을 시도해보고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서 좋은 해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좋은 것을 보는 힘, 좋은 것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러한 해석을 말과 행동으로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가슴에 그것을 담아서 그것을 확 잡아서 자기 인생에서 그것을 삶에서 재해석할 수 있을 때에 아이들은 좋은 적응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나가고 그것이 좋은 행동과 말로 되어져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살아갈 만하다. 야, 힘들지만은 내가 해냈다. 야, 힘들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좋은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우선순위요? 저한테요? 지금요? 라방을 열심히 잘하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지금 Here and now.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이한테 뭘 해주겠다, 우리 아이하고 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이와 함께 하면서 아이가 느끼는 거 부모가 같이 느끼고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이 놀아주고 사람과의 접촉,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here and now,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두고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좋은 아이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